자, 그게 네, 188쪽이 되겠죠. 고전문학. 자, 188쪽이 되는데 우선 문학 작품도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들께서 그 큰 틀에서 네, 작품을 좀 가급적이면 접근하는 게 상당히 쉽게 접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그 앞부분에 이제 뭐 시상 전개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문학 작품이 가지고 있는 종합 감상 관점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종합적인 감상 관점 같은 경우에 기출문제에서 거의 뭐 출제 비율이 가장 높았던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 점은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뭐 표현 방법들 있죠. 뭐 비유, 강조, 그 다음에 이제 변화주기라고 해서 역설과 반어법까지 있었던 부분, 네, 그 부분도 여러분들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고전은 사실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전은 네, 기존에 이제 나와 있는 작품들이 딱 명확하게 이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전문학 작품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한 작품이라도 더 네, 작품을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네, 고전은 뭐 틀리고 또는 뭐 맞고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대 같은 경우에는 네, 워낙 또 방대한 또 양을 가지고 있고 사실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는 가급적이면은 그 시적 화자가 뭐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든지 또는 뭐 정서, 태도 이와 관련된 내재적인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명확히 공부를 하시면은 네, 좀 접근하기가 좀 수월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고전은 네,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분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교재에 없는 부분도 많습니다. 작품이 그거 다 실으려고 하면은 이거 한 권 가지고도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이 적어도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알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네, 거기 고대 가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가요부터. 자, 우리 1894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에 나왔는 것을 고대라고 부르고 이후에 나온 것을 현대라고 제가 부른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물론 1894년에서 1945년까지는 역사학적인 뭐 한국사로 하게 되면은 근대라는 이제 네, 그 시기가 성립이 되겠지만 문학은 네, 그 근대 자체가 워낙 짧았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1894년을 기점으로 그 전을 고대, 이후를 현대라고 통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 저희가 이제 뭐 10월 3일 이제 개천절 네, 그 연휴가 그 공휴일이죠. 개천절이 그 휴일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기원전이라고 부릅니다. 뭐 BC 2333년. 그러니까 지금이 2016년이니까 2333 플러스 2016을 더하면 되겠죠. 이제 그 우리 조선 그때 당시에 이제 조선이 건국이 되었는데 이성계가 그 역사 공부하시지 알죠? 네. 이성계가 이제 조선을 건국하면서 네, 그 전에 이제 세워진 조선이 이제 그냥 옛날에 세워졌다라고 해서 이제 그냥 고자를 붙여가지고 그냥 고조선이 이제 네, 되는데 이때 이제 이 고조선부터 이제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쭉 흐름이 이어지면서 이 삼국시대까지 네, 나왔던 문학의 흐름 중에 하나가 고대가요라는 게 있습니다. 고대가요. 이 고대가요는 그 원시 종합 예술이라고 해서 자, 원시 종합 예술이라고 해서 이 원시 종합 예술이라는 게 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조금 더 제가 쉽게 네, 말씀을 드리면은 그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도 다 시 다 창작할 수 있고 소설 창작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이 이 문학 그러니까 시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수필이라든지 우리가 흔하게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어렵죠. 창작이라는 것은. 하지만은 그것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학창 시절 한번 생각해 봤었을 때 시 한 번쯤 적어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를 적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성격의 시를 쓰게 됩니까? 어떤 성격? 지극히 개인적이죠. 지극히 개인이라는 말은 서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인데 지극히 개인의 감정을 그대로 내 운문이라든지 산문으로 옮겨서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애초에는 최초에는 개인의 감정이 나올 수가 없었겠죠. 옛날에 뭐 부족이었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 원시종합 예술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배경설화라는 게 있습니다. 배경설화. 저희 교재를 보면은 그 189쪽 있죠. 189쪽을 보면은 배경설화가 나오는데 요건 나중에 여러분들 좀 시간이 나시면은 이것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은 그 배경설화 안에 그 춤이라든지 그 다음에 몸짓 그 다음에 이야기 그 다음에 노래까지 이런 것들이 한데 뒤섞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게 구지가가 그렇거든요. 구지가가. 이 구지가를 보게 되면은 구지가가 자신들의 부족을 다스릴 우리들에게 임금을 내려주십시오라는 이런 아주 집단적인 성격의 그 노래가 되는데 그 노래를 보게 되면은 이 배경설화 있죠. 배경설화. 이 배경설화 안에 뭐 흙을 판다라든지 아니면 흙을 파면서 노래를 부른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춤이라든지 몸짓이라든지 이야기, 노래 이런 것들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원시 종합 예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가장 대표되는 작품이 구지가가 되겠죠. 구지가. 자, 그런데 이 구지가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얘는 집단적 서사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집단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집단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우리들에게 임금을 내려주십시오 이 말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고대가요가 집단적인 성격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333 물론 정확하게 추정되는 연호는 아닌데 우리의 이제 역사가 시작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었을 때 자, 그럴 때 뭐가 되겠습니까? 이때부터 삼국시대니까 적어도 2400년 이상은 될 거 아닙니까? 그 순간까지 오면서 삼국시대까지 이제 이렇게 쭉 오면서 이게 몇천 년이 지나면서 이게 개인적 서정, 그러니까 개인의 서정에 해당하는 이 성격으로 변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고대가요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 두셔야 되는 것은 구지가 부분은 여러분들이 집단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나눠주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서정에 해당하는 작품들이 우리 교재를 보면은 공무도화가가 있고 황조가가 있고 정읍사가 있습니다. 그 세 개는 나머지는 이 개인의 서정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품을 보면은 그렇게 사실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거기 개념에 대해서 모두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시대 이전의 노래로서 오늘날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은 한자로 짤막하게 한자로 짤막하게라고 나오고 있는 것이 오른쪽 작품을 보게 되면은 구화, 그 다음에 수기현냐, 약불현냐, 그 다음에 번작, 익깅냐라고 해서 한자로 이렇게 이제 번역되어서 전해지는 한영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세 번째 줄로 다시 오시게 되면은 음악, 그 다음에 무용, 그 다음에 시가의 종합이었던 원시 종합 예술, 그리고 개인적이고 서정적인 시가가 분리되면서 이 분리된다는 것은 집단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가 개인에 해당하는 성격으로 변모하게 되는 이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참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더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발생 부분을 밑으로 잠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내려가시게 되면은 원시 종합 예술이라고 해서 우선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야기. 자, 이 이야기라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겠지만은 신화 전설에 해당하는 서사 문학으로의 발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축도라든지 기원이라든지 이런 노래하기를 통해서 가요를 통해 서정, 그러니까 운문문학으로 발달하게 되는, 그러니까 위쪽은 운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전승으로 내려오면은 당시에는 기록수단이 없다. 말 그대로 우리의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네, 기록수단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대체로 구전이라는 것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라는 내용이 되는 것이겠죠. 입에서 입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네, 구비문학으로 그러니까 구전되어 오다가 나중에 한자로 네,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그러니까 전해지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여러분들 거기 네, 중요 표시 하나 해두도록 하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집단적인 성격에서 개인적인 성격으로 네, 그렇게 변모하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특성 있죠. 네, 189쪽에 오른쪽에 특성이 나올 건데 특성은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요게 아무래도 이제 공무원 문학 같은 경우에도 뭐 작품에 대한 그러니까 작품 하나 딱 실어 놓고 네, 이 작품에 대한 특성 이렇게 묻는 문제도 분명히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문학 작품이긴 하지만은 네, 암기가 좀 필요한 네, 사실 시험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성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네,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구지가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지가. 자, 구지가로 내려가게 되면은 네, 우선 주요 작품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첫 번째 구지가가 되겠습니다. 구지가. 자, 구지가는 우선 구라고 나오고 있는데 구라는 것은 거북 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북아 그리고 거북아가 되겠죠. 오른쪽에 나와 있는 한자어처럼. 자, 그래서 거북아라고 해서 오른쪽에 부름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부름. 자, 그런데 두 번째 행을 보게 되면은 머리를 내어라 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때 머리 같은 경우에는 우두머리가 되겠습니다. 우두머리가 되고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임금이 되겠죠. 임금. 자, 임금이 되겠고, 그리고 바로 위에 거북이가 있는데 이 거북이에게 우리에게 임금을 내어 놓아라 라고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위에 나오고 있는 이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신령스러운 존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령스러운 존재. 자, 즉 신령스러운 존재인 거북이에게 우리들에게 임금을 내어라 라는 명령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내어놓지 않으면 가정이 되겠죠. 마지막에 구워 먹겠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 구워 먹겠다라는 거북이에 대한 위협에서는 어떤 이미지가 내포되어 있느냐? 구워 먹겠다는 뭐가 되겠습니까? 불에 구워 먹겠다가 되겠죠. 그래서 불의 이미지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메모를 해두도록 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끝났으면은 네, 불에 대한 이미지가 구워 먹겠다라는 부분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메모가 끝나셨으면은 이 작품은 여러분들이 구조를 아셔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를 보면은 네, 부름과 두 번째는 명령이 있고 세 번째는 가정과 위협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네, 우선 이 1, 2, 3, 4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네,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해를.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부른다라는 것은 호명이 되겠습니다. 호명. 거부가라고. 자, 그래서 이 기원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북을 부르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를 보면은 대상에게 소망을, 그러니까 대상에게 소망을 말하고 있는데 그 소망을 그냥 네, 뭐 간절한 애원의 형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위협적인 어조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명령조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를 보면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가정을 하면서 마지막 대상 위협을 하며 역시 소망을 갈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거북과 머리가 지니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부름, 명령, 가정, 위협에 해당하는 네, 이 표현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지니고 있는 가장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주술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주술성. 자, 이 주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비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는 것.
여러분들 뭐 어디 가서 나 뭐 시험 합격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누군가에게 빈다라고 했었을 때 그런 것들이 다 이 주술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구지가에서 가지고 있는 성격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술성, 네, 주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문학 작품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때 그 시험에 이렇게 보통 출제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작품의 이제 성격,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거든요. 구지가는 크게 두 가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집단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고, 이 집단적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집단적인 성격이 있고, 두 번째는 주술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해서 집단적, 주술적 두 가지의 성격 상당히 중요합니다. 꼭 정리해 두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뒤쪽으로 넘어가셔서 배경설화는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이제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읽어보시고 이 구지가라는 작품이 바로 이 배경설화 안에 이렇게 짤막하게 사언사구의 한역으로 이렇게 실려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그 문제로 잠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193쪽에 1번을 잠깐 한번 보게 되면은 이 노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컨대 현재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서정시가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서정 아니죠. 그냥 집단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주술성에 해당하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원시 종교의식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은 집단제의, 이 주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배경설화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종교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설화와 함께 전해지다라는 작품의 가장 기본적인 틀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소망의 성취를 위한 위협적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잠깐 한번 가시게 되면은 2번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품의 구조가 위협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가정과 위협이 되는데, 자, 그러면 2번 문제는 가정 또는 위협에 나오는 것을, 나오면은 고르면 되겠죠. 예를 들어, 파도가 빌딩만 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제 있는 것보다 크게 부풀려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법이 성립이 되겠고,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는 1920년대 시집 진달래꽃, 김소월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정말 유명한, 이거는 암기하십시오. 정말 중요합니다. 반어법이 되겠습니다. 반어법. 자, 그 다음에 몇 번을 골라 꺾어 보내노라 임에게라고 나오고 있는데 문장에 어순이 바뀌어 있습니다. 문장에 어순이 바뀌어 있는 것은 도치법이 되겠습니다. 도치법. 그 다음에 4번은 내일까지 과제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행 점수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가정과 위협을 하고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런 내용의 문제 형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우선 다음 장에 4번 문제로 잠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으로 가면은 1번의 선제에 나오고 있는 신군 있죠. 신군. 신군의 강림을 주술적으로 표현했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신군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임금, 새로운 임금을 우리들에게 달라라는 그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 반복법이라는 것은 반복은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운율을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서는 우선 가장 간단하게 음운이 반복되는 것도 있고 음절이 반복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동일 단어가 반복이 되는 게 있다 그랬죠. 여기서는 거북 플러스 아, 그 다음에 거북 플러스 아,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복법 맞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내용 맞겠죠. 그리고 요구와 위협의 구조, 이런 것도 아까 우리 다 했는 내용들이 되겠죠. 이런 형식으로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명령의 어법으로 맞습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임에 대한 원망과는 전혀 관련이 없죠. 이 작품은 개인의 어떤 서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은 이것은 임에 대한 원망과는 전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성격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4번은 거리가 먼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네, 앞쪽으로 가서 해가 192쪽, 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자, 해가를 보게 되면은 우선 형식이 조금 다른 게 있죠. 네, 해가는 4원사구가 아니라 가로로 7줄이 되겠죠. 그래서 7원사구가 되겠습니다. 7원사구라고 하나, 네, 옆에다가 메모해 두도록 하십시오. 7원사구. 자, 우선 이 작품의 바로 밑에 배경설화를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뭐 순정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강릉 태수로 부임하는 도중 바닷가에서 한 정자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바다의 용이 나타나서 그의 아내 수로 부인이 되겠습니다. 수로 부인. 이 수로 부인을 바닷속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끌고 들어갔는데 이때 당시 뭐 수로 부인이 상당히 미인이었다라는 뭐 그런 내용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순종공이 해변가, 그러니까 해안가에서 흙을 두드리면서 역시 수로 부인을 돌려달라, 돌려주지 않으면은 역시 마찬가지 뭐 구워 먹겠다라는, 뭐와 유사합니까? 구지가와 상당히 유사하겠죠. 자, 그래서 내용을 잠깐 한번 보게 되면은 거부가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때 거부가는 여러분들 밑줄 긋도록 하시고 수로 부인을 납치해간 용이 되겠습니다. 주체는 수로 부인을 납치해간 용. 자, 구조를 보면은 거부가라고 해서 수로 부인을 납치해간 용에게 부름을 하고 있는 거죠. 구지가랑 똑같습니다. 거부가 호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름이 되겠고, 수로 부인을 내놓아라, 뭐가 되겠습니까? 역시 명령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남의 아내 훔쳐간 죄 얼마나 큰가라고 하면서 앞부분에 나오고 있는 명령에 대한 이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에 대한 이유는 내 부인 수로 부인을 내놓아라 라는 것이 명령이라고 했었을 때, 두 번째 줄에 나오고 있는 남의 아내를 빼앗은 죄가 크도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첫 번째 줄에 나오고 있는 명령에 대한 근거 또는 명령에 대한 이유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구에서 대상을 호명하고 명령을 한 뒤에 두 번째 구에서는 명령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가 만약 거역하고 내어놓지 않으면 역시 가정이 되겠습니다. 그물로 잡아 구워 먹겠다라는 것은 위협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도 역시 마찬가지 위협을 통해서, 이것도 집단적인 주술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위협을 통해서 집단적 주술성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고 있는 위협 역시 상당히 중요하겠죠. 위협을 통해서 주술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도 역시 구지가와 마찬가지 첫 번째, 두 번째 구에서 위협과 그 다음에 부름과 명령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구에 대해서는 가정과 위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정과 위협. 저희 오른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구지가와 해가의 공통점 나오고 있죠. 공통점. 이 공통점을 보게 되면은 우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선 첫 번째를 보면은 주술적인 표현이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주술적인 표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주술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주술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주술요. 그러니까 어떤 뭐 소원이라든지 소망을 기원하는 이런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을 이제 주술요라고 부르면 되는데,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은 노래를 부르면서 노동도 함께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노래를 부르면서 소원 또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술적인 주술요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두 번째 줄에 나오고 있는 노동요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노동요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래를 부르면서 몸짓, 행동,
네, 춤이라든지 이런 몸 동작이 수반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나오고 있죠. 노동을 상징하는 몸 동작을 수반한다라고 해서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네, 노동요까지. 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줄에 나오고 있는 것은 명령 어법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어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오른쪽에 하나, 네, 추가적으로 메모를 좀 해두도록 하십시오. 상대를 위협하는 말하기 방식이 되겠습니다. 상대를 위협하는 말하기 방식. 자, 그리고 작품의 구조는, 네, 우리 아까 다 살펴봤다시피 첫 번째는 부름, 두 번째는 명령, 세 번째는 가정, 네 번째는 위협의 구조를 지니고 있는, 네, 앞쪽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다시 복습하실 때도 추가적으로 메모를 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래서 우선 작품의 구조까지, 네, 여기까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데, 그 공통점의 마지막 네 번째 줄을 보게 되면은 중심 소재는 뭐가 되느냐? 둘 다 똑같습니다. 거북이 되겠습니다. 신성스러운 존재. 자, 그 다음에 차이점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점. 자, 차이점은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요구의 내용이라든지 요구의 목적이 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잘 해보도록 하십시오. 그 세 번째 줄을 보게 되면은 수로왕의 강림을 기원하고 있다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수로왕의 강림을 기원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성격이 아니라 지극히 집단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수로왕의 지금 임금의 출현이라는 것은 사적이 아니라 공적인, 네, 공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공적인 목적. 자, 공적인 목적을 지니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영신군가라고 하나 메모해 두도록 하죠. 영신군가. 네, 임금이 나타나길 바라는, 앞쪽에 구지가 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하나 더 메모해 두도록 하십시오. 여기 수로왕의 강림을 기원 있죠. 네, 그 다음에 왕의 출현이라는 공적이고 집단적인 노래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기 아무데나, 네, 영신군가 하나 메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가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해가. 자, 해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공적이 아니라 수로 부인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목적을, 네, 지니고 있는 것이고, 자, 요 해가는 축사가가 되겠습니다. 축사가. 축사가. 자, 그래서 해가는 수로 부인의 구출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네, 수로 부인의 귀환을 기원하고 있고, 빼앗긴 여인의 구출이라는 사적이고 개인적 노래이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식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은 사언사구가 되겠고, 해가는 칠언사구의 한역 시가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청의 근거가 제시가 되고 있냐 없냐라고 했었을 때, 해가는 제가 아까 요청, 그러니까 요청을 하고 있는 첫 번째 구에 나오고 있는 거기에 대한 근거 이유 제시가 두 번째 구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구지가는 나오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구지가는 없습니다. 구지가는 그 요구에 대한 요청의 근거 제시 여부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하나, 네, 메모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지가와 해가 따로 차이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게 이 거북이의 역할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북의 역할. 구지가를 보게 되면은 거북이라는 것은 소망을 들어주는 존재가 되겠죠. 소망을 들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거북이라는 것은 신령스러운 존재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신령스러운 존재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그 해가를 보게 되면은, 네, 구지가에다가는 그냥 단순히 신령스러운 존재라고 해서, 네, 하나 간단히 메모를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가에 해당하는 거북이의 역할은 수로 부인 납치라는 부정적 행위를 한 존재, 그러니까 수로 부인 납치라는 부정적 행위를 한 존재,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시려고 하면은 구지가의 거북이는 경외가 되겠죠.
여기는 경외의 대상이 되겠고, 네. 여기는 공격에 해당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경외, 공격,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차이점, 거북이. 자, 그 다음에 되셨으면은 뒤에, 네. 공무도화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도화가. 제가 이미 공무도화가는 네, 한 2번 정도 제가 언급을 드린 것 같습니다. 공무도화가는 네, 조금 빠르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도화가는 나올 만한 게 눈에 네, 딱 보여서.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 그 오후에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중의라는 법이 있는데 중의법. 그때 제가 아마 예로 든 게 변형로 시인의 농계를 네, 예로 든 것 같습니다. 중의법. 자,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이라는 시어가 있으면은 이 물이라는 시어가 첫 번째 구, 두 번째 구, 세 번째 구에 나오고 있는 물이라는 이미지가 다 다르다라는 거. 그거 하나 기억을 꼭 해 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 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화자의 정서,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그 전에 자, 지금 나오고 있는 공무도화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개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서정이 되겠습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십시오. 자, 그랬을 때 다시 첫 번째 줄부터 벗었을 때, 자, 거기 보면은 공무도하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겠죠. 이마, 그 물을 건너지 마오라고 해서 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 요거는 우선 배경선언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남편이 미쳐가지고 이제 물속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뒤에 네, 아내가 만류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내가 지금 이미요 물을 건너지 마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니까 어떻습니까? 물을 건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나오고 있는 이 물이 지니고 있는 이미지는 네, 사랑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사랑. 자, 사랑이 되겠고 두 번째 줄로 내려가겠습니다. 두 번째 구. 자, 하지만 임은 어떻습니까? 결국 물을 건너시네 라고 나타나고 있겠죠. 임은 나와 뭐냐? 이별이 되겠습니다. 이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은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때 물 같은 경우에는 죽음이 되겠습니다. 죽음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마지막을 보면은 가시님을 어이할꼬 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가시님을 어이할꼬 같은 경우에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까? 시적화자의 정서로 치면은 슬픔이 되는 것이고 시적화자의 태도로 치면은 체념적인 태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상당히 중요합니다. 화자의 정서는 슬픔이 되겠고 그 다음에 태도로 치면은 네, 체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네 번째 줄 있죠. 네 번째 줄에 이제 밑줄 긋고 자, 이 작품과 정서가 유사한 것은 또는 이 작품과 태도가 유사한 것은 이런 형식으로 시험이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네 번째 줄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문학작품에서 사랑도 그렇고 이별도 그렇고 이 죽음도 그렇고 아주 정말 중요한 모티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티브라는 것은 영화라는 하나의 장르가 있으면 그 영화라는 것이 하나의 장르에서 여러 또 갈래들이 있겠죠. 뭐 액션도 있을 것이고 뭐 아니면 뭐 드라마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SF도 있을 것이고 뭐 공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문학에는 수많은 이런 모티브가 있는데 모티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죽음이거든요. 죽음. 근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말 그대로 죽음 자체를 단절로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죽음에 대해서 단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을 시키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연결을 시키는 예를 들어서 지금 공무도화가에 나오고 있는 이 작품이 지니고 있는 죽음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이 작품에서 지니고 있는 이 죽음에 대한 이미지는 단절이 되겠죠. 그냥 끝입니다. 그냥 마지막에 슬퍼하고 체념 그냥 안타까움 끝 이거잖아요. 이거.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할 향가 작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네, 그 제망매가라고 있습니다. 제망매가를 보게 되면은 월명사가 신라 시대의 스님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스님은 귀족 계층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뭐 이제 스님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그 법도, 그러니까 불도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죽으면은 극락세계로 간다라고 하죠. 물론 뭐 종교마다 뭐 있겠지만은 그 불교는 네, 극락세계로 간다라고 하는데 그 불교 같은 경우에는 윤회 사상을 기본적으로 이제 믿고 있는 종교이다 보니까 윤회라는 것은 다시 다음 생에 또 다시 사람이 이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락세계에서 이 죽은 누이와 나는 만날 것이다 라는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망매가에서 나오고 있는 작품을 보게 되면은 누이의 죽음에 대해서 초반에는 슬퍼하고 체념 다 나옵니다. 안타까워하고. 하지만은 마지막 낙구라고 할 수 있는 9번째, 10번째 줄을 통해서, 두 줄을 통해서 미타짤, 즉 극락세계에서 만날라 돌을 닦으면서 기다리겠노라, 이런 get이 들어갔잖아요. 미래 시제를 통해서. 미래에 지금 너는 동생은 죽었지만은 나중에 내가 역시 죽었을 때 우리는 극락세계에서 만날 테니까 네, 그런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죽음이라는 지금 이 모티브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내용 자체가,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 죽는 것에서 끝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냥 말 그대로 단절이냐, 아니면 이 죽음을 나중에 어떤 윤회 사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연결을 짓느냐, 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여기서는 단절로 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시님을 어이할꼬라고 나오고 있는 부분이 슬픔이라든지 또는 탄식, 네, 이런 체념적인 태도,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의법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게 맞겠죠. 그래서 네, 저는 중의적인 태도까지. 자, 여러분들 거기 다음 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네, 주제가 나오고 있는데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작품이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시험 문제에서 잘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별에 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별의 정한. 자, 이별의 정한이라는 이 모티브가 있는데 이 그러니까 이별에 대한 정한이 되는 것인데 조금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남녀가 사랑하다가 뭐 헤어지는 일이 예전보다는 사실 좀 흔했잖아요. 흔하거든요. 예전에는 우리 사회가 약간 좀 중매, 네, 조선시대에 이제 들어서서 이제 중매 결혼이 이제 정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가문들끼리 이렇게 이제 결혼하게 되는 것이고, 신분제도가 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별의 정한이라는 것이 이제 옛날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헤어질 때 하다못해 문자나 아니면 이제 뭐 카톡이라든지 간단한 메신저로 뭐 우리 헤어져라든지 적어도 왜 헤어지는지 뭐 못생겨서 또는 뭐 네, 뭐 성격이 마음에 안 들어서 뭐 밥을 잘 안 사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니는 뭐 내 남자친구 다른 친구는 남자친구가 뭐가 차가 있고 뭐 밥도 잘 사주는데 니는 왜 나 자꾸 뭐 뚜벅이 하나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될 수가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사투리 쓴다고 진짜 싫다고 하는 여자도 있었거든요. 서울 여자가. 예, 진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진짜 여러 일들이 있는데 적어도 헤어지는 이유는 알자. 헤어지는 이유를 알면은 적어도 이게 마음속에 이 한이라는 게 그 사람을 저주하고 막 원망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마음속에 응어리가 되는 거죠. 마음속에 내가 참고 네, 혼자 이런 어떤 순종적인 태도로 참는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참다 보니 그게 마음속에 응어리가 지는 건데 예전에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예전에는 지금처럼 뭐 교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된 것이 아니라 이 발전이 된 게 아니라 예전에는 말 그대로 호환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호랑이가 있었죠. 호랑이. 물론 일제강점기 때 뭐 거의 뭐 멸종이 됐다라는 뭐 기록이 있긴 있는데 적어도 호랑이는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 진짜 산속에 뛰어다니는 동물이었습니다. 뛰어다니는 생태계에 거의 뭐 극상에 있었었죠. 근데 이게 예전에는 남편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정읍사가 그렇거든요. 정읍사. 행상을 나갑니다. 행상이라는 것은 이제 보찜을 메고 물건 팔러 다니시는 분들 옛날에 이 행상을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뒤에 돌아올게. 아니면 뭐 일주일 뒤에 돌아올게. 근데 한 달 뒤에 돌아올게라고 얘기를 하고 나간 사람이 한 달이 지나도 어떻습니까? 안 오면은 연락할 방도가 없으니까 일단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거야.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 지나면 뭐합니까?
나간 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제사 지내야죠, 그때는. 그러잖아요. 남편 죽었는지 가정하고 제사 지내는 거. 그러니까 남편이 왜 안 돌아오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죠, 이유를. 그러면서 그냥 한염없이 기념을 기다리는 거죠, 한염없이. 왜 헤어지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니까. 그런 것에서 오고 있는 기본적인 이제 응어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이 자유연애라는 것은 이제 개화가 이제 지나고 나면서, 네,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된 자유연애가 이제 시작이 된 거지. 사실 그전은 중매가 맞습니다. 고전 소설 작품을 보게 되면은 특히 뭐 사신남정기라든지 이런 작품들 보면 다 중매거든요, 다 중매. 춘향전에서 춘향이가 그때 당시에 왜 인기가 있었습니까? 춘향전. 수많은 이본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이본. 왜 춘향전이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자유연애 사상 때문이죠. 그렇죠. 자유연애 사상. 기생이라는 이 신분에 있는 그때 당시에 이제 혹시 보셨습니까? 그 옛날에 저 이병헌 나왔던 몇 년 전인데, 광해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이제 이병헌이 이제 그러니까 가짜 임금으로 속여서 들어가기 전에 관아에 이제 기생이라는 신분으로 해서 이제 이 열 몇 살 된 아이가 어떤 이제 내 관리자한테 강제로 이렇게 이제 추행당하는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것은 이제 사실 신분이니까, 네, 당연히 그런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몽룡이도 어사또로 와서 기껏 변사또 다, 네, 제압 다 해놓고 한다는 소리가 뭐 너만 한 년이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분 자체를 상당히 깔보고 무시하는 거죠, 사람 자체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춘향이가 자신의 기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양반을 사랑하고 양반을 어떻습니까? 사귀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으니까, 많은 그때 당시에 이제 신분에 이제 억눌려 있던 이런 여성분들이, 네, 이런 부분에서 약간 이제 좀 환상, 네, 또는 신분을 역전하고 싶은, 신분을 극복하고 싶은 그런 어떤 열망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이 그때 당시에 상당히 인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바로 공무동화가, 네, 정리하고 뒤쪽으로, 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무동화가 196쪽을 보게 되면은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 작품의 모티브도 이별의 정안이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별의 정안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고전문학과 그 다음에, 네, 현대 운문이 끝날 때까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이별의 정안 잘 기억해 두도록 하십니다. 마음속에 응어리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로 내려가게 되면은 집단가요에서 개인적 서정시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작품이다 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예, 요거 하나 체크해 두도록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뭐 문헌상으로 가장 오래된 서정시가이다 라고 나타나고 있죠. 여기도 하나 체크해 두도록 하세요. 자, 네, 문제는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황조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조가. 자, 황조가는 우선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네, 이 작품은 객관적 상간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객관적 상간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첫 번째, 두 번째를 보게 되면은 펄펄 나는 저 꾀꼬리, 암수소로 다정한데 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자, 지금 하늘에는, 네, 꾀꼬리가 있습니다. 하늘. 천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외로울사 인의 몸은 뭐 누구와 함께 돌아가리라고 해서 지상이 되겠습니다. 지상. 자, 지상에는 지금 나가 있는데, 자, 꾀꼬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암수가 서로 다정하게, 네, 사랑을 하고 있죠. 다정하게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외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외로움. 자, 이게 객관적인 상간물 중에서 객관적인 상간물이 있고 객관적 상간물 중에 대조라는 게 있거든요. 대조. 이 작품은 객관적 상간물 중에 대조가 되겠습니다. 객관적인 상간물이라는 것은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자와 이별을 하고 왔는데 마침 이제 집 안에 촛불이 이렇게 켜져 있는 거죠. 촛불이 이렇게 타들어갈 때 촛불이 촛농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저 촛불에 떨어지는 저 촛농도 내 눈물과 같다라고 하게 되면은
촛불이 지니고 있는 것과 내 눈물을 동일시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정서가 들어갑니다. 정서. 이때 정서는 슬픔이 되겠죠. 이 슬픔이라는 정서가 자연물을 통해서 나의 감정을 완전히 이입을 시키니까 이것은 감정이입이 되는 것인데, 감정이입이 되는데, 객관적인 상관물은 감정이입과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청준의 눈길이라는 현대 소설이라는 작품을 보게 되면은 나와 노인이 있습니다. 노인은 어머니거든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라고 부르고 있죠. 뭔가 지금 이 지칭 자체가, 호칭 자체가 거리감이 있는 거죠. 나와 어머니 사이의 거리감. 내가 노인이라고 부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께서 뭐 지붕 개량 사업이다라고 해서 1970년대 슬레이트 지붕이라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뭐 지금은 다 콘크리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 이런 판자 해가지고 슬레이트 지붕이 있거든요. 성인이 그 위에 올라가면 금방 무너질 정도의. 그런데 예전에는 뭐 초가집도 있었었고 기아집이 있었는데 이게 내 실용성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보조를 반해주고 뭐 일반 시민들이 반을 해줬었을 때 이 지붕 개량 사업이라고 해서 지붕을 바꿔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처럼 이 노인한테 그냥 간만에 이렇게 이제 내 아내와 함께 놀러를 왔는데, 잠깐 쉬러 왔는데, 이 어머니께서 이런 어떤 뭐 지붕 개량 사업 얘기 꺼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순간 이제 짜증이 난 거예요. 순간 짜증이 났는데, 그냥 갑자기 이제 문을 박차고 이제 나온 거죠. 문을 박차고 나왔는데, 그 앞에는 치자나무 한 그루가 있었거든요. 치자나무. 그냥 나무라고 생각하십시오. 치자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 그 치자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낮의 땡볕을 견디고서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냥 끝이 되는 거죠. 끝. 그러면은 앞쪽에서는 나는 지금 짜증이 난다라고 그 짜증이 난다는 얘기가 있었었고, 그 다음에 치자나무 한 그루가 한낮의 땡볕을 견디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서 치자나무가 이제 뭐 짜증과 연관이 되면은 말 그대로 치자나무가 지니고 있는 것과 내가 지금 짜증이 난다. 아까처럼 저 촛불, 내 눈물과 같아서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감정이입이 되겠지만은 앞쪽에는 나는 짜증이 난다라고 이제 끝을 내면서 다음 문장에서 치자나무는 한낮의 땡볕을 견디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낮의 땡볕을 견디고 있다라고 견딘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도 이 짜증이라는 어떤 심리적인 속성이 내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문장과 문장 사이를 통해서 이것도 역시 간접적으로 자연물을 통해서 나의 감정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돌려서 표현하는 이것이 객관적인 상관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객관적인 상관물이 그냥 일반 객관적인 상관물은 치자나무가 한낮의 땡볕을 견디고 있는 것은 짜증, 그리고 나는 어머니의 말을 듣는과 동시에 짜증을 느낀다. 이 감정이 이 간접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 되겠고, 여기를 보게 되면은 분명히 꾀꼬리라는 대상이 있고 나는 지금 외롭거든요. 외로워. 근데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냐, 1, 2와 3, 4를 이렇게 선경 후정으로 나눈다라고 했었을 때 분명히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감정 일치하는 건 아니죠. 감정이입이 아닙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고, 꾀꼬리라는 저 다정하게 그러니까 하늘에서 다정하게 놀고 있는 이 자연물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외로움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상관물은 맞는 것이고 거기에 더 대조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상관물은 크게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일반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상관물이 있고, 요거는 나와 어느 정도 간접적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서와 일치되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대조라는 것은 요렇게 서로 간에 차이가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조가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은 객관적 상관물의 대조. 요거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쉽습니다. 그 선정이라고 나오고 있는 것은 그 시적 화자의 외적 상황이라고 나오고 있죠. 암수 꾀꼬리의 정다운 모습이라는 것은 먼저 자연의 경치를 이야기해 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외로울사 이내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가리라는 것은 나의 내적 상황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여기는 먼저 자연을 선경이 되겠고, 여기는 뒤에 나의 내적 마음을
뒤에 감정, 후정이 되는 것이겠죠. 후정. 이 성경 후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에서 많이 나오는가 하면은 한시에서 많이 나옵니다. 한시. 한시가 보통 기승전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기승전결이 되는데 기승이 주로 선경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전결이 보통 후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은 운문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 작가의 중심 생각, 작가의 주제의식은 가장 마지막 부분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시조로 치면은 초장, 중장, 종장 있으면은 종장에 나오겠죠. 지금 황조가라고 치면은 성경과 후정을 나눈다라고 했었을 때 마지막 두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여기 3, 4에 해당하는 여기 후정 정도가 되겠죠. 여기. 자, 그리고 이 작품도 역시 마찬가지 개인의 서정에 해당하는 작품이 되겠고, 그리고 이 작품도 이별의 정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컨대 그러니까 이별의 정안을 모티브로 하는 작품이 아닌 것은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별의 정안에 해당하는 작품들은 여러분들이 좀 다양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껏 작품 공부 실컷 열심히 해서 들어갔는데 시험 문제는 이별의 정안에 해당하는 작품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억이 안 떠오르면은 그냥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별의 정안은 고전에서 하나의 아이콘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조가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읍사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사까지 하고. 참 그 전에 여러분들 거기 나와 있는 199쪽이 되겠죠. 황조가의 시상 전개 방식에 따른 대립 구조라든지 그런 내용들 한번 좀 읽어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해와 감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급적이면은 그 핵심 정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꼭 공부를 하시면서 좀 암기를 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01쪽의 4번이죠. 이 노래에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수사법은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조가 이렇게 성립이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읍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사. 자, 정읍사도 이 작품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작품의 전체 글의 구조는, 시의 구조는 요겁니다. 말 그대로 대조가 되겠습니다. 대조. 자, 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대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이 달은 여기 사람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 아내가 되겠습니다. 아내. 이 아내에게 있어서 이 달이라는 것은 천지신명이 되거든요. 천지신명. 천지신명이 되고 그 다음에 절대자가 됩니다. 절대자. 그 다음에 기원. 그 다음에 소망의 대상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다른 아내에게 어떤 존재가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광명을 주는 존재가 되겠습니다. 광명. 광명을 주는 존재가 되는데 광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밝은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내가 행상 나간 남편을 위해 달에게, 그러니까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돋으시어 멀리 멀리 빛이 오시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달아라고 하게 되면은 달님이시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님이시여 높이 높이 돋아 멀리 멀리 빛이 오시라.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높이 곰, 머리 곰이 나오고 있는데 이 곰은 강세 전미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앞에 나오고 있는 높이 이어적기죠. 그 다음에 머리가 나오고 있는데 요 앞에 나오고 있는 것을 그냥 한 번 더 반복해 주면 되겠습니다. 높이 높이 멀리 멀리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거기 밑에 해석 나오고 있죠. 거기 높이 높이 멀리 멀리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어기야라든지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 다롱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후렴구가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은 밑에 해석에서 없는 글자들은 여러분들 다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다 지우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시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시조가 있는데, 시조의 형식 기억하시죠? 시조의 형식. 3장 6구 45자 사음보의 외용률 종장의 첫 음보는 반드시 세 글자로 고정이라고 해서 시조의 형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시조의 형식에 원형이 있습니다. 원형. 이 원형을 어디에서 찾느냐라고 했었을 때 바로 정읍사에서 찾는 거죠. 정읍사에서 찾는데, 네,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의 견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아 높이곰 도드샤 머리곰 빛이 오시라, 여기까지가 초장이 되는 거죠. 초장. 우리가 알고 있는 시조의 형식은 어떻습니까? 요거군요, 그냥. 네, 요게 이제 초장이거든요. 요 초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달아 높이곰 도드샤 머리곰 빛이 오시라, 여기까지가 초장. 자, 그 다음에 두 줄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기야, 어강돌이, 아으, 다롱들이가 나오고 있는데, 후렴구는 여러분들 아무 의미가, 그러니까 일단 후렴구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얘는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악기 소리를 흉내내는 의성어 정도야, 요 정도로만 기억하시고, 이것도 귀찮으면 후렴구는 그냥 아무 의미 없어, 네, 우선은 지우시면 됩니다. 머릿속에서. 바로 두 줄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면은 저제 녀려 신고요라는 것이 나오는데, 예전에 옛날 말로 이제 저자라는 게 있었었죠. 네, 여기 이제 시장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되는데, 시장에 가 계신가요? 라고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은 시장에 가 계신가요? 라고 해서 이 저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이 저자라는 것은 시장, 그러면 남편이 시장에 물건을 팔러 나갔구나 라고 해서 남편의 직업 또는 남편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소재가 바로 저제가 되겠습니다. 저제. 여러분들 거기 나와 있는, 네, 저제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요걸로 적었지만은. 자, 그래서 저제는 남편의 신분을 짐작할 수 있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시장이 되겠습니다. 시장. 자, 이제 진대를 디딜까 두렵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진대가 나옵니다. 진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진대는 부정이 되겠습니다. 부정. 문학 작품을 할 때 제가 칠판에 동그라미 하면은 동그라미는 여러분들 긍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세모 하면은 무조건 부정이라고,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 달과 진대가 부정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대조가 벌어지고 있는데, 대조. 달이라는 것은 남편에게 있어서 또는 나에게 있어서 나의 소원을 또는 나의, 네, 기원을 들어주는 아주 천지신명이고 절대자가 되는 것이겠죠. 나한테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겠고, 이 진대라는 것은 남편에게 벌어질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진대는 그냥 모든 부정적인 것들, 모든. 여기는 여성으로서의 질투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딜이 질퍽질퍽, 그러니까 발을 헛디뎌서 넘어질까, 그런 것도 걱정이 되는 것이고, 진대가 지니고 있는 것은 혹시나 남편이 다른 여인에게 가서, 네,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나, 여성으로서의 질투, 시기심도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는 게 진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이 지니고 있는 것과 진대가 지니고 있는 건 요거 대조를 지니고 있다, 요거 꼭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중장이 되겠죠. 중장도 기억하시죠. 중장도. 네, 3, 4 똑같습니다. 이 중장이 바로 저제 녀려 신고요 진대를 디딜까 두렵습니다. 여기까지가 중장이 되겠습니다. 시조의 형식. 그리고 드데월세라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요거 있죠. 리을세라. 네, 요거 고전에서, 네, 고로 주로 나오는데, 요거는 뭐뭐 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뭐 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한 줄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이다 놓고시다 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은 아무 곳에나 놓으십시오 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고, 내 가는 데가 있겠죠. 이때 내 가는 데의 주체가 중요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시적 화자. 두 번째는 청자가 되니까 남편이 되겠죠. 남편.
그러니까 화자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 있고 또는 이 둘은 부부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떻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라고 했을 때 부부가 되겠죠. 말 그대로 나와 남편이 될 것입니다. 세 개 다 해석이 될 수 있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 곳에나 놓으십시오. 아무 곳에나 놓으십시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가 되겠습니까? 남편의 무사 안녕을 바라는 마음에서 아내의 마음이죠. 아내의 마음. 자, 그러면서 내가 가는데 점그를 세라. 점그를 세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리을세라 나오고 있죠. 내 가는데 또는 남편이 가는데 날이 저물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에다 놓고시라. 내 가는데 점그를 세라. 여기가 바로 종장이 되겠죠. 종장. 3543이 되겠습니다. 네, 형식이 약간 다릅니다. 시조의 형식이랑은 분명히 다른데, 네, 학자들은 시조의 원형을 바로 이 정읍사, 여기 어느이다는 네 글자죠. 네, 세 글자 아닙니다. 네 글자입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조의 원형을 정읍사에서 찾고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달 있죠, 달. 이 달 같은 경우에 지금 지니고 있는 소재가 이제 의미가, 자, 요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서의 정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고려가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잔월효성이 나오거든요. 잔월효성. 뭐 지는 달과 뜨는 별이 되는데 여기는 네, 달이 될 것이고 별이 되겠습니다. 이 정서가 달과 별에 비추어 보아도 나의 죄는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가 되겠습니까? 절대자가 되는 거죠. 똑같은 소재가 되겠습니다. 이 달과 똑같은 소재가 되겠고, 그리고 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윤동주의 서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말 그대로 하늘을 우러러 봤었을 때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싶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하늘 같은 경우는 역시 윤동주 시적 화자에게 있어가지고 똑같지 않습니까? 절대자라든지 또는 윤리적 판단의 기준점이 되겠죠. 잔월효성도 역시 마찬가지 윤리적 판단의 기준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들도 이렇게 공통되는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 소재들도 공통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시면서 네, 이런 소재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네, 조금씩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하시면서 네, 좀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203쪽을 보게 되면은 달의 상징적인 의미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내 가는데라고 해서 3번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5번 의에 해당하는 요거, 네,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읍사는 백제유일의, 네, 작품이 되겠습니다. 백제유일의 작품. 네, 학생들은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게 그 신라로 보게 되면은 삼국유사의 14수, 뭐 균여전의 11수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향가가 이제 보통 25수가 전해지게 되는데, 뭐 고려계에 해서 뭐 2수가 있는데 그거는 뭐 됐고, 어쨌든 뭐 신라 시대로 가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치원이 이제 많은 작품들을 통해서 한시도 많이 썼고, 고구려에도 역시 네, 많은 한시들이 있죠. 근데 이제 백제는 네, 요 작품 하나가 전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유일의 가요이다라고 네, 하나 메모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전해지는 유일한 백제 노래, 뭐 이런 식으로 메모해 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한글로 기록되어 전해지는 가사 중에 네, 거기 나오고 있죠. 의에. 네, 한글로 전하는 가장 오래된 노래에서 네, 의의 첫 번째 점 나오고 있는 거 꼭 여러분들 중요 표시해 두도록 하시고 네,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1번 문제 네, 딱히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없는 것 같고, 네, 4번 문제도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죠. 네, 3번 문제도 뭐 쉬워서 네, 우선은 해서 제가 없다고 넣어놨는데,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네,